2011년 7월 22일 평화로운 나라 노르웨이에서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남자가 7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 명의 삶을 망가뜨렸죠.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그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1979년 2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이였죠. 아버지는 외교관, 어머니는 간호사였지만 그가 1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엔 친구들과 어울리며 힙합 음악에 푹 빠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노르웨이의 다문화주의,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키웠습니다. 스스로를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교회엔 거의 가지 않았죠. 대신 그는 인터넷 포럼과 극우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이념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이 시절 그는 이미 유럽을 구원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20대가 되면서 그는 더 구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02년엔 극우 정당인 진보당에 가입했지만 너무 온건하다고 느껴 탈퇴했죠. 그리고 2009년 그는 본격적으로 테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를 차려서 폭탄 재료인 비료를 샀고 불법으로 총기와 경찰 제보까지 구했어요.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거였습니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퇴근을 준비하고 거리엔 일상적인 활기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3시 25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정부 청사 앞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만든 폭탄은 950kg에 달하는 비료 폭발물이었어요. 그가 농업회사라는 가면을 쓰고 몇 달간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폭발은 건물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고 주변 차량을 뒤엉키게 만들었어요. 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슬로 도심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의심하며 출동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폭발 직후 브레이비크는 침착하게 차를 몰고 오슬로에서 40km 떨어진 우퇴위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완벽한 위장이었죠. 우퇴위아 섬은 노동당 청소년 캠프가 열리는 곳으로 600명 넘는 10대들이 여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가며 사람들에게 오슬로 폭발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섬에 발을 내딛자마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브레이비크는 가방에서 자동 소총과 권총을 꺼내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캠프에 있던 아이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텐트로 숨었고 어떤 아이들은 숲으로 뛰어갔어요. 심지어 차가운 호수로 뛰어든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브레이비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쫓았어요. 생존자들의 증언은 정말 끔찍합니다. 한 생존자는 그가 우리를 사냥하듯 쫓아왔다고 했어요. 또 다른 생존자는 친구가 내 옆에서 쓰러졌는데 숨죽이고 숨어야 했다고 말했죠. 브레이비크는 심지어 다친 척 쓰러진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시 총을 쏘기도 했어요. 그는 차분했고
심지어 웃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학살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사용한 무기는 엄청났어요. 반자동 소총, 샷건, 권총까지. 그는 총 69명을 살해했고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섬은 피로 물들었고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죠. 헬리콥터가 아닌 배로 이동해야 했던 경찰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 브레이비크는 저항 없이 학살을 이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테러 몇 시간 전 그는 1500쪽짜리 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목은 2083 유럽 독립선언. 여기서 그는 반이슬람, 반다문화주의 신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공격이 유럽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오슬로 폭발은 정부를 흔들기 위한 거였고 우퇴위아 섬 공격은 미래 세대, 특히 진보적 이념을 가진 젊은이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였죠. 그는 자신을 중세 기사단의 계승자처럼 여겼고 이 학살을 필요한 희생이라고 정당화했어요. 결국 오후 6시 34분 경찰 특수부대가 섬에 도착했고 브레이비크는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손을 들고 순순히 항복한 그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날 노르웨이는 77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뒤틀린 이념이 낳은 현대사 최악의 테러 중 하나였죠. 브레이비크는 테러 당일 체포됐고 2012년 재판에 섰습니다.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정상으로 판결받았어요. 즉, 이 모든 걸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죠. 법원은 그에게 노르웨이 최대 형량인 21년형을 선고했지만 예방적 구금 조항 때문에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감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는 독방에서 지내는데 TV, 컴퓨터, 책 같은 기본 편의는 제공받았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죠. 피해자 유족들은 왜 저런 괴물이 편히 지내냐고 분노했고 브레이비크는 오히려 독방이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2022년 그는 가석방 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심리에서 그는 나치 경례를 하며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죠.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선언문은 여전히 극우 테러리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브레이비크 사건은 노르웨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비극은 극단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죠. 노르웨이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문화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결과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극단주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